네,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학 동안 배울 단어는 바로 중세 국어 문법입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문법은 바로 현대 2학기 때 배울 문법은 중세 국어 문법이다. 자, 그렇다면 중세 국어란 언제 때 국어를 얘기하느냐?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조선시대였죠. 약 15세기 정도. 15세기 정도 때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한글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한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그것들을 배워보는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2학기 내신 범위로 다뤄지는 단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꼭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학 동안 배울 이제 중세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예습 차원에서 제가 기획을 했으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중세국어 문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쵸? 이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약간 기본적인 특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중세 문법이 있고 현대 문법이 있어요. 1학기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현대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쓸 때와 발음할 때가 달랐죠. 즉, 표기법과 발음 방법, 그 발음할 때 그 양상이 바로 달랐다. 예를 들어서 국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쵸? 자, 근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했어요? 바로 국밥.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바로 국밥으로 우리가 발음을 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된소리 대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운 변동, 즉 발음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배웠는데 현대 국어에는 표기와 발음이 그 형태가 달랐다. 하지만 중세 국어는 표기법과 발음할 때 그 양상이 같았어요. 즉, 이 국밥이란 단어를 쓸 때도 국밥이라고 쓰고, 그리고 발음할 때도 국밥이라고 발음을 했다라는 소리야. 즉,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방식이 바로 중세국어 표기 방법이었다. 요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모든 글자들, 모든 단어들이 다 100%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기와 발음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다음에 그 중세국어 문헌 자료들을 형태소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기껏 해봤자 진짜 15줄 정도? 네. 중세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그 사례들이라고 하죠. 그 문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그 문헌 자료에 이제 한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에 있는 문헌 자료에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어떤 예시들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기껏해야 15줄이다. 근데 그 문헌 자료들이 하나가 아니라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게. 그게 일단은 뭐 한글이 딱 초창기에 지어졌을 당시 그리고 뭐 100년 후 시간이 흘러서 지어진 문헌 자료들도 분석을 해볼 텐데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대부분 표기와 발음 방법이 같았다. 즉 99.9%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현대처럼 표기와 발음을 달리하는 그런 양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나중 얘기고요. 뭐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바로 요거
중세국어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즉 표기와 발음이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의 원형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발음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즉 그 발음 양상이 곧 표기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중세국어, 훈민정음이죠. 중세국어의 자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세 가지 특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라는 건 뭐냐? 일단 세종대왕님께서 자음을 만들 때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바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가 바로 총 5개입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바로 기본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 기본자가 총 5개가 있는데 바로 여기 예시에 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 5개의 자음을 바로 기본자라고 합니다. 기본자 5개의 종류가 뭔지는 꼭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이 기본자 5개를 만드셨다. 이게 바로 상형의 원리다. 1학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일단은 기억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우리 입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기역을 발음할 때 혀 모양이 이렇게 된대요. 따라서 세종대왕님은 이제 당시 한글을 발견이 아니죠.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요 원리를 기억하셨던 거죠. 아, 우리가 기역을 발음할 때는 혀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렇다면 이 혀 모양을 본따서 바로 기역이란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 아시겠죠? 다른 니은, 미음, 시옷, 이응도 이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상형의 원리다. 이 무엇무엇의 원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가획의 원리. 가획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일단 위에서 세종대왕님이 기본자 5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는 원리가 바로 가획의 원리다. 이거는 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기역에 획을 더하면 어떤 자음이 나와요? 키역이 나오죠. 네. 그리고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과 티읕이 나오고, 그리고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과 피읍이 나오죠. 시읒도 마찬가지고 획을 더하면 지읒과 치읒. 자, 그리고 이응에 획을 더하면 여기 히읗과 이거 오늘날에는 쓰지 않지만 이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여린 히읗. 명칭은 이래요. 여린 히읗.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다. 이 가획의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네요. 가획을 하면요, 소리의 세기가 세집니다. 이 원리도 꼭 알아두세요. 가획을 하면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 여기도 보면 일단 기역에서 획을 더하니까 키읔이 나왔는데, 키읔이 아무래도 기역보다 소리가 센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쵸?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병서의 원리. 병서라는 건 뭐냐? 바로 가로로 나란히 쓰는 원리를 바로 병서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병서의 원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 이 단어들의 의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각자 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다. 근데 그거는 틀린 내용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바로 각자 병서야. 뭐 여기 보면은 일단 된소리들이 있죠. 얘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뭐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글자도 있었습니다. 자, 이 된소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서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나열해 놓은 거야. 그 원리가 뭐다? 각자 병서의 원리다. 자, 그렇다면 밑에 합용병서는 뭐냐면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야.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바로 합용병서다.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뭐 약간 이런 것들 약간 받침에서나 볼 법한 놈들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게 초성에서도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자음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이게 궁금하겠죠? 자, 이 자음들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바로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주로 이제 시읒 디귿을 보면 이제 시읒과 디귿이 합쳐져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뒤에 있는 글자들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주로. 그러면 이 시읒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뜨 이렇게 발음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끄, 얘도 뜨, 얘는 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 합용병서들은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필기 다 하셨죠? 만약에 필기 아직 못 하신 거 있다면 일단 뭐 일시 정지하시고 필기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필기한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연서의 원리. 병서의 원리가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였다면 연서의 원리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원리를 연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서의 원리의 예시들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나란히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들은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발음에 제일 가깝냐면 바로 이 비읍 이응 같은 경우는 우, 미음 이응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가장 가까운 소리겠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다면 얘 명칭은 뭐냐면 바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고요.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순경은 미음이라고 합니다. 이 순경은 비읍, 순경은 미음 같은 경우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바로 연서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화면이 흑백으로 변해버렸죠? 제가 이유는 모르겠네요. 저도 컴맹이라 가지고. 자, 일단은 자음과 관련된 원리들을 크게 4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쵸? 정리해볼까요?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병서의 원리, 연서의 원리. 이 단어들의 의미, 그리고 명칭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중세국어 자음 체계표가 있습니다. 이 자음 체계표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세종대왕님은 상형의 원리, 즉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5개를 만들었다. 그 기본자가 바로 기역, 니음, 미음, 시읒, 이응인데 이 기본자 같은 경우는 소리가 제일 약한 애들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이 5가지는 소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금니 소리. 어금니 소리에 속하는 기본자는 바로 기역.
그러니까 왜 순이 하필 어금니인가요? 라고 하면은 아까 일단은 그 기억을 발음할 때 혀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되면서 어금니를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다. 그러니까 혀가 건드리는지 아니면 그 공기가 건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어금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라고 합니다. 이 어금니 소리는 약간 한자로 아음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혓소리. 혓소리와 관련된 기본자는 바로 니은입니다. 설은 이 설자가 혀설자죠. 자, 다음 입술소리. 입술소리와 관련된 기본자는 미음. 그러니까 이 미음이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소리도 마찬가지야. 입술 소리가 수는 입술 순자고요. 여기 치음은 이빨 치입니다. 우리 치과 갈 때 이제 치과 그 치자가 바로 이빨 치인데요. 이 시읍 같은 경우는 이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목구멍 소리. 이 목구멍 후자죠. 우리 이비인 후과 할 때 그 후자입니다. 목구멍 소리 후음. 이 후음과 관련된 기본자는 바로 이응이다. 그러니까 목구멍을 일단은 잘라보면은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목구멍을 잘라보면은 그 단면이 무슨 모양이겠습니까? 당연히 요 이응 모양이겠죠? 그렇죠? 그 모양을 본떠서 바로 이응이라는 글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기본자 5개를 만드셨고요. 자, 다음 이 기본자에다가 뭐를 더한다? 획을 더한다. 그게 바로 가획의 원리다. 뭐 그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뭐 요렇게 있다. 자, 요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쓰였다. 그리고 가획의 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획의 원리, 획을 더하면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 자, 그 다음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바로 이체자라는 거예요. 이체자라는 건 일단은 모양이 다르다 해서 이체자입니다. 다를 이, 몸, 체, 글자, 자 해서 이체자. 즉 기본자와 같은 위치에 속하는 자음이지만 근데 그 기본자와 모양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체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요 이응이죠. 그러니까 이 이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이응과 조금 다르죠. 바로 꼭지 이응. 확대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얘를 일단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꼭지 이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지 이응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 이응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할 때는 일단은 이런 모양이 나나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역과 같은 계열에 있겠죠, 그쵸?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꼭지 이응이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응과 같은 계열이겠죠? 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 꼭지 이응은 생긴 건 이응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응과 같은 계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읍과 같은 계열, 즉 어금니 소리의 계열에 속한다. 왜냐하면 뭐 발음할 때 혀 모양이 저렇게 나니까. 근데 생긴 거는 기역과 확실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체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혓소리, 설음에 해당하는 이체자는 바로 리을이 있겠습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니은에다가 이렇게 가획을 하면은 리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를 이체자가 아니라 가획자에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가액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뭐다?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거다. 하지만 리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니은보다 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은이 약간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뭐 모양상으로는 뭐 가액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소리가 세지기 않기 때문에 바로 가액자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세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쓰였어요. 그렇죠?
이 반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요. 선생님, 시옷에 가획 이렇게 하면 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얘도 가획자 아닙니까? 아니다. 이 반칙 같은 경우는 소리가 세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획자에 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자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세국어 자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네,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음을 배웠다면 이제 뭘 배워야겠어요? 당연히 모음을 배워야겠죠. 그렇죠? 자, 모음 한번 가봅시다. 아까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자음을 만들면서 뭐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이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음을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하셨던 원리가 있어요. 이 모음과 관련된 원리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상형의 원리.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모음은 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느냐?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모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아니야.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음이 일단은 3개를 만드셨어. 그 3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3가지 모음, 바로 점, 이 점을 아래아라고 합니다. 아래아. 이거 뭐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아닌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한 번쯤 본 적 있는 것 같죠? 이 글자. 자, 그리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바로 모음을 만들었고,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본따서 이라는 모음을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이 3가지 모음을 우선적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모음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합성의 원리. 이 합성의 원리는 뭐냐? 그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가지 모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합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 아래아를 여기와 여기에 각각 붙이는 거야. 이게 바로 합성의 원리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아래아를 으나 이에 붙여서 바로 합성의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모음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 번 붙일 때를 바로 초출자라고 합니다. 즉, 이 아래아를 한 번 붙여서 나온 글자들을 바로 초출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아래아를 으에다 붙이면은, 그러니까 위에다 아래에 한 번씩 붙이면은 바로 오라는 모음과 우라는 모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으라는 모음에 아래아를 여기에 붙이거나 아니면 아래아를 여기에 붙이거나, 이런 원리를 통해서 오와 우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아와 이의 합성.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아를 이 왼쪽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 오른쪽에 붙여서 아와 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거죠. 즉, 아래아를 한 번 붙여서 만든 게 바로 초출자다. 자, 그렇다면 제출자는 뭐냐? 간단합니다. 아를 아래아를 2번 붙여서 만든 글자가 바로 제출자. 그렇다면 유와 유 글자가 나오겠고요. 야와 여 글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아래아를 한 번 더 붙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페이지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씩 더 붙여주는 거겠죠. 이게 바로 제출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원리를 바로 합성의 원리라고 한다.
자,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원리는 바로 합용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합성의 원리와 합용의 원리. 되게 약간 조금 헷갈릴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차이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걸로 문제 돼요. 자, 합용의 원리는 뭐냐? 합성의 원리가 이 아래아를 아래 위 혹은 왼쪽 오른쪽에 붙여서 만든 거라면 합용의 원리란 건 일단은 상형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 모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모음들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용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 세 가지를 총 11가지죠. 세 가지 그리고 8개. 3개, 8개. 이 총 11개를 서로 그냥 막 짬뽕 시킨 게 바로 합용의 원리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합성의 원리, 합용의 원리는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꼭 구분을 해줘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복습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우리 받침, 종성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같은 경우는요, 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종성, 부용, 초성. 이 종성, 부용, 초성은 뭐냐? 받침에 오는 글자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초성에서 만들었던 글자들을 그대로 쓴다가 바로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자, 끝. 받침에 대해서 종성, 받침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침에 나올 글자들을 이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초성에 그 만든 글자들 있잖아. 그거 그냥 받침에도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뒤에 교재에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받침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야? 발음할 때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7개로 한계가 있다. 7개로 한정돼 있다. 그 한정돼 있는 7개의 자음이 뭐였어? 바로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죠. 즉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총 7개였다라는 소리야. 자,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로 현대 얘기야. 오늘날 얘기야. 자, 그렇다면 중세에서도 발음할 때 발음할 수 있는 받침의 개수 받침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자음만 종성의 발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소리야. 근데 중세는 이게 7개가 아니라 바로 8개다. 그 8개의 자음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 6개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가 추가되냐? 시옷이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이응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 그냥 이응이 아니라 바로 꼭지 이응이야. 그러니까 이 꼭지 이응은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냐면 약간 영어의 ing 혹은 eng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잉, 약간 요런 발음들. 그러니까 요런 발음이 바로 꼭지 이응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중세 국어에서는 7종성법이 아니라 바로 8종성법이었다. 요 차이점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중세 국어에서는 8종성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이 8종성법은 꼭 필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훈민정음의 과학성 이거는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은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자, 화면 좀 확대 좀 할게요.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 음절을 둘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글자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즉 3단 분리라는 거야. 한 음절을 3단, 3번 분리한다. 3단 분리한다. 이 점에서 중국어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음절별로 글자를 합쳐서 모아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떻게 합치냐면 일단은 초성이 이렇게 있으면 중성, 모음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오른쪽에 붙이거나 아니면 밑에 붙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종성까지 만들고 그렇다면 받침은 어디에 붙이느냐? 바로 밑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나와요. 이거를 바로 음절 합자의 원리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와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글자들을 그냥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초성, 중성, 오른쪽 아니면 밑에 쓰고 종성은 밑에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절을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윗부분에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가로 5번 방점. 방점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방점이라는 건 뭐냐? 중국어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는 게 있어요. 이 성조에 따라서 약간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뜻이 달라지죠?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게 바로 중국어의 특징인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성조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길이는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비분절 의문 해가지고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소리의 길이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소리의 높낮이, 성조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방점이라는 건 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은 점이 바로 방점이다. 그리고 그 방점은 글자 왼쪽에 찍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항상 방점은 왼쪽에다 찍어요. 자, 그렇다면 방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평성이라는 성조가 있습니다. 얘는 방점이 아니라 성조예요. 자, 평성이라는 성조가 있는데 이 성조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소리를 바로 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성을 뜻할 때는 이 평성을 표기할 때는 점을 찍지 않아요. 점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성이라는 성조가 있어요. 이 거성 같은 경우는 높은 소리를 바로 거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성을 표시할 때는 점을 왼쪽에다가 하나 찍어요. 자, 마지막 상성이라는 성조가 있는데 이 상성 같은 경우는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바로 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성을 표시할 때는 왼쪽에 점을 2개 찍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성은 뭐 헷갈리는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거성과 상성은 조금 헷갈릴 법하죠. 윗상자니까 소리가 가장 높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거성과 상성 헷갈리지 말아주시고요. 이 방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일단은 이 성조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평성, 거성, 상성. 근데 교과서에서는 약간 입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2학기 때 내신 준비를 하면서 다룰 때 그때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왜냐면 그 입성에 대해서 약간 교과서마다 약간 그 방점 표기라던가 약간 그런 해석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배우면 여러분들 헷갈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내신 대비 때 각자 교과서 해석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점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형성평가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앞서 수업을 시작하기 맨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었다. 여기 나와 있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본적인 표기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였다. 즉 발음이 나는 대로 적었다. 여기 한번 마저 쭉 읽어봅시다. 단어의 소리가 아닌 단어의 뜻을 밝혀서 그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현대 문법과는 달리 발음을 중요시한 음소적 표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바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대로 적는 것을 음소적 표기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형태를 밝혀서 현대어처럼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바로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뭐 좀 지겹겠지만 뭐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중세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원칙이었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자, 하지만 초창기에는 대부분 발음 나는 대로 이어 적기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끊어 적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끊어 적기라는 형태를 밝혀서 적는 게 바로 끊어 적기라는 거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뭐 16세기부터 약간 끊어 적기가 점점 생겨납니다. 물론 이때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끊어 적기가. 하지만 대부분이 이어 적기였고 이 16세기로 지나고 뭐 16세기뿐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 적기가 점점 확대됐다. 끊어 적기가 점점 그 사용 빈도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그쵸? 거듭적기. 거듭적기란 뭐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모두 적용되어 적는 방식을 바로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설명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쉼이. 자, 이 쉼이라는 건 일단은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셈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의미는 둘째 치고요. 그다음 형태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이어 적기로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 미음이 뭐 다음 절 초성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끊어 적기는 어떻게 돼? 뭐 끊어 적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어 적기가 되지 않고 형태를 밝혀 원형 각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쉼이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거듭적기란 뭐냐? 거듭적기라는 건 이거야. 자, 일단은 형태를
밝혀줘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연음을 하지 마. 그러면 미음이 여기 받침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이어적기도 해야 돼. 왜냐하면 거듭적기가 이어적기가 끊어적기의 혼용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미음은 남겨뒀지만 그래도 이어적기를 해야 되니까 얘를 이 미음을 냅둔 상태에서 이어적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쉼미가 된다. 이게 바로 거듭적기다. 즉 원형 일단은 그 받침을 냅둔 상태에서 그 받침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뒤듬절의 모음 자리에 딱 넣어주면 그게 바로 거듭적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아음절의 끝소리, 받침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를 뒤듬절의 첫소리로 일단은 옮겨 적어. 그리고 다시 아음절의 형태로 밝혀 적는다. 뭐 아까 약간 저랑 했던 순서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뭐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거듭적기다. 근데 질문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깊은이라는 예시입니다. 자, 깊은. 선생님, 거듭적기가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깊은을 거듭적기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받침이 피읍이 아니라 받침이 비읍이야. 그치?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거야?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팔중성법 때문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중세국어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이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거지. 중세국어 버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거지. 그렇게 돼서 이 피읍이었던 받침이 비읍으로 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해 안 가거나 질문 있으시면 그 저희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세국어 표기법 총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흑백으로 바뀐 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참 아쉽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기기랑 좀 더 친해져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알록달록한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받침의 표기. 받침의 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세국어의 팔중성법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종성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꼭지음 이렇게 8개의 받침만 사용되었다. 이거를 팔중성법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칠중성법. 자, 칠중성법은 뭐냐? 발음될 수 있는 글자, 받침의 글자가 바로 7개다. 여기 보면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의 7개의 받침만 사용되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칠중성법의 종류는 뭐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지. 그치? 즉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야 지금? 이놈이야. 바로 시읒과 디귿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칠중성법이라는 건 바로 근대야.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약간 18세기, 19세기거든요. 근대 국어에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칠중성법이었지만 종류가 하나가 달라. 그게 바로 시읒이야.
자, 하지만 우리 현대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거는 근대가 아니라 바로 현대야. 현대의 설치 중성법은 시옷이 빠지고 디귿이 대신 들어갔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이 된 거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바로 3번 띄어쓰기. 중세국어에는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헌 분석을 저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근데 바로 15세기 굉장히 초창기의 문헌 자료야. 즉 거의 한글이 나오자마자 지어진 게 바로 이 자료다.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말씀이 중국에 나라 문장어를 서로 삼았디 아니할 시에 어린 백성이 모시기. 자, 근데 이 자료 15세기 자료야. 그럼 중세 자료란 말이야. 띄어쓰기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51번부터는 제가 학원에서 현강으로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보강 영상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댓글이나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여기까지 숙제가 안 돼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이번 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차근차근 꼭 숙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따로 숙제는 없지만 물론 비문학 숙제는 있지만 이 문법 따로 숙제는 없지만 형성평가는 제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쪽지 시험은 제가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쪽지 시험 범위는 좀 더 많아요. 우리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까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네, 이렇게 보강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